불확실성이라는 말은 장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이지. 장래가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확실한 거지. 확실하다면 위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집에 불 났을 때 전화했다. 보험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위험이 있어야 보험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는 보험의 존재 근거인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보험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 존재의 근거예요. 그래서 보험의 존재 근거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니까 보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어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어떤 안 좋은 이벤트가 발생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하다. 설령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지 불확실하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이래서 괴로워. 그게 불확실성이고 그때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어떤 재물이 없다. 위험 없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위험은 없는 거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마을에 열채의 가옥이 있습니다. 열채의 가옥인데 똑같은 규격의 가옥이라고 칩시다. 가불병정, 무기경신 뭐야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을에 한 해에 그냥 우리 가정을 합시다. 우린 전지전능하게 1년에 딱 한 채 탑니다. 그것도 토탈로스로 전선만 1년에 한 채 탑니다. 집 가격은 그냥 100만 원으로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100만 원짜리 집이 10채가 있는데 이거 지금은 현실이 아니죠. 그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 100만 원에 판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우리 집이 100만 원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와 100만 원도 돼? 100만 원 막 그래. 그래서 옛날에 100만장자라 그랬어요. 100만장자. 그러다가 집값이 인프레가 있어가지고 1000만장자가 나왔거든. 1000만 원 갖고 지금 뭐 1000만 차 한 대서 사나? 차 한 대도 못 사지.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년에 한 채가 100만 원어치 탑니다. 누구네 집이 탈지 모릅니다. 리스크 있죠. 불확실성 있잖아요. 만약에 언제나 갑의 집만 탄다. 이 사람들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갑만 타고 올해도 갑이 탈 건데 내년에도 갑이 탈 거고 내후년에 역시 갑이 탈 거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요의 uncertainty of loss라고 보는 그 학자들은 인간의 행태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인간이 위험에 처해져 있는 인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행태학적 측면. viewpoint of concern입니다. 소비자들이 왜 보험에 가입할까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행태학적 측면. 다시 말해서 왜 보험에 가입하는가, 왜 보험에 가입하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견해예요. 가입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싫어서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다. 보험료를 줘가면서라도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 값만 탄다. 언제나 확실하잖아요. 아무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누구네 집이 탈지 모른다.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올해 갑이 탔습니다. 우연히. 갑은 쫄딱 망했어요. 그 100만 원의 집을 다시 복구하느라고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탔어요. 피와 땀을 흘리면서 1년 만에 다시 또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안 탄다라는 보장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이렇게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인간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더라. 야,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1년에 한 채가 타. 한 채가 타는데 누가 탈 줄 모르는 거잖아. 우리 합심해서 누구네 집이 불이 나든 똑같이 부담하자라고 하더라. 똑같이 부담하자라고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똑같이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난 다음에 을이 탔습니다. 을이 부담해야 할 몫은 얼마입니까? 옛날이면 100만 원을 다 혼자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만 부담하면 돼요? 10만 원. 불이 안 난 갑도 10만 원, 불이 탄 을도 10만 원, 병도 10만 원, 모두 10만 원 모아서 을의 손실을 복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기 전에는 액츄얼 로스가 얼마였냐면 100만 원이거나 또는 제로. 불이 나면 100만 원, 액츄얼 로스가 100만 원 또는 제로. 약속하고 나서는 불이
나도 10만 원, 불이 안 나도 10만 원. 자,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저 날까 안 날까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제나 10만 원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예측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예측하죠. 올해도 나는 불이 나든 안 나든 10만 원을 똑같이 부담해야 돼. 예측할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장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장래에 10만 원만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100만 원 또는 제로라고 하는 액추얼 로스는 진정한 로스예요. 로스. 불확실성이 있는 로스인데 이거는 뭐예요? 익스펜시브. 비용이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용. 비용은 장래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비용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험이 바로 이런 것이죠. 약속이죠. 들간의 약속.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보험이 있기 전의 세계에서는 불확실성의 세계. 그러면 보험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uncertainty를 certainty로 제거해버리는, 전환시키는 제도가 보험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보험 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파. 현존하고 있는 학자 중에 뭐 많이 있습니다. 알 그린이라든지. 주류적인 학자들이 지금 미국에 나와 있는 한 20여 종 교과서의 대부분들이 이쪽 이렇게 해서 보험학을 써나가는 거예요. 위험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보험을 논의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위험은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보험에 가입하더라. 여기서 이 의문이 생겨요. 생겨야만 하지. 그럼 위험이 있어서 보험에 가입한다고? 니네들 그런 얘기잖아. 근데 어느 놈은 집을 평생 보유하면서 화재보험 난 드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자동차 보험은 진짜 부보율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에요. 거의 자동차 사면 당연히 다 드는 걸로 되어 있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을 아직도 10%는 안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보험 안 듣는 놈은 뭐야 그럼? 넌 그랬잖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보험 드는 건데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보험 안 드는 놈은 뭐냐고. 자동차 보험에 10% 종합보험 안 든 사람은 뭐고, 화재보험 안 들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저 집들은 도대체 뭐냐. 너 얘기가 틀렸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인 그 차이가 있더라. 불확실성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subjective risk를 얘기합니다. 주관적 위험이 때문이다. 주관적 위험은 뭐냐면 주관적, 나만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유령 있어요? 귀신이 있을 프로버빌리티는 제로죠. 우선 쏘잖아. 귀신 본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데 우리는 개뻥이라는 걸 다 알지, 그지? 뭐 봤다 그러는 거 뭐 한번 다시 보지 이놈. 아이씨, 뭐 이거 너 장난치나 그러면. 우리는 귀신 없다고 믿죠 지금 이 시간. 그런데 나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야. 시골길을 내가 혼자 걷고 있습니다. 밤은 12시. 가로등은 없습니다. 칠흑 같아. 그날은 금음이라서 달도 없어요.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끔 아주 미세한 불빛으로 툭 떨어져 있는 저 어딘가에 소나무가 흔들려요. 이렇게 보니까 무덤이 있고 비석이 살짝 빛나고 있는 것을 모퉁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더라니까. 내가 경험했다니까. 내가 산길을 걸어가는데 귀신 없다고 생각했던 나도 서울에서 탈 때만 해도 아무런 근심이 없던 내가 시골길에 밤에 늦게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산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나만 버스가 딱 내려주고 가버리는 거였지만 나만 걸어가는데 무서워 죽겠는 거야. 불안해 죽겠는 거야. 불안을 쫓아내는 데는 군가가 최고야. 사나이로 태어나서 뭐 하면서 막 소리 목청을 지르면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제는 말이죠. 귀도 열려. 내 걸음 소리를 누가 따라오는 거로 느껴지고 저쪽에 있는 전봇대 뭐 이런 것들이 희미하니까 마치 서복 있는 여자같이 보이고 비석은 당연히 막 그냥 하는 여자로 보인다고. 시간이 한 12시쯤 됐을 때 그렇게 걸어가기를 무려 한 10분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제 공포는 극에 달해가지고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전에 귀신은 없어, 피는 있어. 무슨 소리야? 누가 없다고 그랬는가? 누가 귀신을 없다고 했는가? 있어, 반드시 있어 라고까지 올라와. 머리는 수고. 저쪽에서 드디어 불빛이 보여요. 내가 목적하는 그 친구네 집에 도달을 했습니다. 막 뛰어 달려가가지고 불렀더니 문을 열어줘요.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무슨 귀신이. 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공포심, 불확실성은 변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자,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육 정도가 굉장히 작용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교육 정도, 자라온 환경, 현재 처한 환경, 친구와 같은 어떤 교우관계, 뭐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관적 위험. 서브젝티브 리스크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여 이론미 실무, 이 과목이 바뀌었구나. 계리사드 시험에 같은 이론 묻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를 주면 어떨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그러면 이거 묻는 겁니다. 서브젝티브 리스크를 묻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이유로 되면 됩니다. 첫째는 경제적 능력입니다. 보험은 가처분 소득이 충족될 때, 왜? 미래재화야. 아까 내가 무용재요, 정보재라고 그랬죠? 무용의 재화며 정보재화면서 미래재화입니다. 미래재화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보험에 가입해서 와 좋다 이게 아니죠. 칼라TV를 오늘 샀어. 와 칼라 진한데 3D TV 야 정말 실감나네 하고 오늘 느끼는 현재 재화지만 보험은 미래 재화예요. 오늘 가입하고 효용은 언제 느끼는 거예요? 장래에 내가 사고를 났을 때 그때 보험 들길 정말 잘했어 하고 느끼는 미래 재화란 말입니다. 현재 재화를 소비하는데 돈이 충분히 있고 현재 재화를 사는데 구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자 이제 됐고 미래를 위해서 살까 하는 미래 재화는 소득 수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실 IMF 때 자동차 보험 그 가입률 더 떨어졌어요. 해약률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그래서 보험 요율의 원칙이 뭐가 있냐면 충분성의 원칙. 충분성, 보험료율은 뭐냐면 보험의 원가입니다. 보험의 원가를 산정할 때 충분해야 한다. 충분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덤핑 하나하나 국가가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놈들이 싸게 팔았는데 나중에 안 주면 드나마나한 보험이잖아요. 충분해야 하지만 자칫 충분하다 못해서 과도할 수가 있어. not excessive, 비과도성의 원칙. 즉 어떠한 수준이어야 하냐면 과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이 일반 대중들이 보험을 쉽게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일반의 중산층 뭐 어떤 그 계층들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가격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서 가격 책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가 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충분히 가처분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는 이유는 뭐냐? 완전히 위험을 캐무시하는 사람이라서 주관적 위험이 낮기 때문에. 자, 그걸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 A와 B가 C가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고 나서 그 다음 태도 A는 운전을 감행하고 갑니다. B는 지금 망설이는 중입니다. C는 미련 없이 대리를 부릅니다. 이 세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주관적 위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행으로 절대 나는 운전 시험 보러 갈 때 술 먹고 간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내가 술 먹고 가서 운전했거든. 그때 그래가지고 다 합격한 사람이야. 난 술 먹으면 더 과감하게 잘 돼. 이러는 A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타고난 성격인데 그거 어떡할 거야? 우린 그러잖아요. 막 위험한 것만 또 골라가지고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죠. 에베레스트냐 어디냐 저기 왜 그 네팔에 있는 그 뭐 무슨 뭐 카투만두냐 뭐냐 거긴 왜들 가가지고 왜 안 와? 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난 절대 안 가지. 동산도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평가도 다른.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 나는 위험한 기업체 요즘에는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에는 공무원이 되는 건 치욕이었어요. 은행 치욕입니다. 은행을 간다, 공무원이 된다, 이거 치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하고는 좀 달라. 우리 때는 대학교 4학년들을 붙잡아 놓고서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입행 서류 하나만 쓰고 가라. 그리고 군대 갔다. 너 군대 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월급 70% 줄게. 갔다 와서 배신만 하지 말고 돌아와서 입행해라 하는 조건으로 막 파카만 연필 나눠주고 막 그래서 강동에 모아놓고 막 그냥 예쁜 행원들 동원해가지고 있지. 딱 4학년 같이 보이는 막 강당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랬었어. 그래도 대부분이 안 해. 지금 같으면 꿈과 같은 얘기죠. 그죠? 자,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 때. 취업이라 그러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플이라는 책이 뭔지 몰라. 유학 가는 애들만 보는 책이야. 토익이란 없었고. 그저 대학생은 뭐야? 놀면 돼. 그냥 대학생의 특권을 가지고 놀면 4년이 지나고 나면 갈 곳은 많았거든. 그때 갈 때 이제 그러니까 선택의 가지가 많잖아. 그 선택지를 놓고 우리 시대에는 그랬던 것 같아. 공사 인기 없었습니다. 공무원 인기 없었고 은행 인기 없었습니다. 기업체들 많이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막 해가지고 말이지 제대로 해서 중소기업 가는 애들도 많았고 뭔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확 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험 정신들이 좀 우리 시대 애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 요즘에는 안 간다며. 구급 공무원이 그냥 머리가 터지게 지금 공부하고 그런다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월급은 작아도 길게 수명이 길게 오래오래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자, 성향이 이런 겁니다. 지금 후자의 타입은 안정을 원하는 것이죠. 사람의 타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험의 회피적인 타입, 위험의 선호적인 타입, 중립적인 태도의 사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관적 위험의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서브젝티브 리스크의 논의를 할 때는 위험 회피자, 싫어하는 사람, 위험 중립자, 위험 선호자. 물론 회피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인간은 월등히 많습니다. 시험 문제를 하나 옛날에 게리사 유럽 실무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가계보험은 위축될 것이다라는 명제를 설명하시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위험이 이럴까 저럴까. 회피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기꺼이 돈을 내고 부가보험료라는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나의 위험을 난 싫어. 보험을 가입할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선호자라면 야, 내가 왜 보험에서 저 돈 벌어주냐. 순보험료에 뭐가 있었죠? 아까 부가보험료. 얘네 보험제도 형성 운영비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게 짜증나는 거지. 얘는 중립자는 이렇게 저렇지도 한 태도이기 때문에 걔들이 받게 되는 부가보험료가 나름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두 중립자로 되어 있다 그런다면 보험제도는 왜 위축되냐면 부가보험료 때문이야. 얘는 이러는 거야.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어. 순보험료만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부가보험료라는 걸 더 줘야 되니까. 선호자라 그러면 완전 거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다고? 사람들이 위험 회피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순손실만 발생하는 순손실에 해당한 순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돈을 더 주고라도 불안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중립자는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건데, 그러니까 보험이 위축되게 되는 거고, 선호자는 절대 나는 화재가 안 날 사람인데 내가 왜 부가보험료를 내? 이건 낭비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 자, 설명이 좀 됐나요? 이렇게. 왜 우리가 보험에 듭니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드는 놈은 그럼 뭐냐? 위험에 대한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것은 그들의 성장 과정, 교육 수준, 성격, 사회적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위험을 평가하는 데 차이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안 드는 것이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일파는 위험은 equal variation이다 라고 하는 입장. 변화, variation을 사전을 찾아보면 변화, 편차, 차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차이는 뭡니까? 두 개 이상이 가능할 때 차이가 나는 거지. 두 개 이상. 그러니까 장래 발생 가능한 이벤트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이상일 때, 두 가지가 이상 가능할 때, 두 가지 이상 가능하면 위험이 있다라는 거지. 차이가 있는 거니까, 변화가 있는 거니까. 동전 던지기를 합시다. 앞면, 뒷면. 500원짜리를 던져요. 숫자 500원, 한글 500원. 어느 쪽이 나올까? 변화가 있게 되지. 던졌더니 숫자야. 또 던졌더니 한글이야. 변화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맞춰보자고. 턱 던져가지고 숫자일 것이야. 한글이네. 이런 것처럼. 근데 만약에 둘 다 양쪽에 똑같은 면으로 되어 있는 거라면 한 가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변화는 없죠. 언제나 던져도 똑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이 가능한 모든 것들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럴지 저럴지 모른다고 할 때.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두 가지가 가능하다면 위험이 있는 건데, 리스크가 있는 건데, 세 가지 가능하다면 리스크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네 가지 가능하면 있는 거지. 100가지가 가능하다면 무지하게 있는 거지. 10,000가지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굉장히 있는 거죠, 위험이. 그러면 이 애들은 이 아서 윌리엄 교수라든지 이런 그 분들이 이 입장에 입각해가지고 교과서를 씁니다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디그리 오브 리스크가 중요합니다. 위험의 정도.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 수 있죠. 두 가지와 세 가지 중에 디그리 오브 리스크가 어떤 게 커요? 세 가지가 크지. 10,000가지가 더 크고 100,000가지가 더 크죠. 가지수가 많으면 디그리 오브 리스크가 무지하게 크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스킨라빈스 좋아합니까? 아이스크림? 갑시다. ABC 세 사람이 바스킨라빈스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시킵니다. 바스킨라빈스에 가서 A와 B와 C가 시킬 수 있는 아이스크림의 가지수는 정확하게 31가지 맞습니다. 내가 확인했어요. 언제 확인했냐면 2006년도인가 확인을 했어요. 계기는 뭐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아이스크림을 출시했습니다. 애들이. 니네는 이제 광고를 바스킨라빈스 32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주세요 그래 놓고 셌습니다. 다 셌더니 뭘 뺐네. 뭘 뺐는지를 모르겠어. 그중에 뭘 빼가지고 31개를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식들 고집스럽게 31개 맞습니다.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의 가지수는 31가지. 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초코, 망고, 바닐라, 페퍼민트 뭐 등등등등. B도 등등등등, C도 등등등등. 자, 주인입니다, 여러분. 알아맞혀 봅시다. 예측해 봅시다. A는 뭐를 시킬 거고 B는 뭐 시킬 거고 C는 뭐 시킬 건가를 주문을 받지도 않고 한번 예측해 봅시다. 우리가 알아맞힐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못해.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은가? 이걸 다 곱하면 되죠. 가지 경우의 수는 31 곱하기 31 곱하기 30 30에 3승 하네요. 한 10,000가지 이상 나오겠지. 이게 그 여러 가지의 조합 중에 어떤 거일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맞출 수가 없어요. 한데 하나의 가정을 던져봅시다. 얘가 이 세 놈이 퇴근만 하면 꼭 우리 집을 들렸다가 가는 아이스크림 매니악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아이스크림을 꼭 먹고 가는데 그 취향을 너무 오랜 동안 고객이 단골이어서 너무 잘 알아. 농담도 잘하는 사이야. 그 셋이 아저씨 하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습니다.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식성을 알아. 여기 초코 귀신 왔구나. 이 바닐라 귀신 또 왔네. 페퍼민트 귀신 또 왔네. 단골이 오면 그러잖아. 뭐 묻지도 않고 바로 그거 주방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상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럴 수 있어. 아저씨 나 오늘부터 취향 바꿨어요. 초코 안 먹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만 먹을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러면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뭐 특별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네들의 식성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측한 대로 딱 너는 뭐 시킬 것이야 했더니 여지없이 그걸 시키더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중국집에 가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고객의 식성을 알고 있다 그런다면 주인은 예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쟤 오늘 또 뭐 먹으러 왔구나 하고. 자, 10,000가지가 넘게 가능한 이런 무수히 많은 디그리 오브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위험에 처해져 있는 저 주인이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건 뭡니까? 식성이잖아, 식성. 식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아하, 정보구나, 정보. 자, 보험으로 끌고 가봅시다, 얘를. 서울 시내 만채의 가옥이 있는데 화재보험에 청약을 해왔습니다. 만채가. 그러면 한 채를 이번엔 값을 올립시다. 1억씩으로 합시다. 1억짜리 집이 만채가 있는데 1만 채를 체결합니다. 이 집들이 사고가 나면 나는 보험금을 줘야 하잖아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말을 미리 좀 알아둡시다. 수지상등의 원칙이 뭐냐면 수입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 총액하고 지급하게 될 보험금 총액하고 같아야 한다. 서로 같아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N명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P만큼 냈어요. 프리미엄 P만큼 냈어요. N명이. N명한테 P보험료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NP 받았잖아. 수입보험료네. 그런데 N명 중에 얼마만 몇 명이 사고 나냐면 R명이 사고 났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주는 보험금을 Z라고 합시다. R명한테 Z라는 보험금 줬으면 총 지급 보험금이 되겠네. 그죠? 자, NP, R 재심 되도록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NP라는 보험료를 받았다가 R명 사고 나면 그 돈 Z로 준단 말이에요. 이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료 결정의 원칙이 아니라 순보험료 결정의 원칙입니다. 순보험료 산정 원칙입니다. 계리사들 그 보험 수리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순보험료 산출하게 되는데 이 수지상등의 원칙의 순보험료입니다.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는 다시 여기서 산출된 보험료에다가 add를 하는 거예요. added 프리미엄은 거기다 정책적으로 산출된 총 순보험료에 얼마를 더, 몇 퍼센트를 더 더해서 또는 정액으로 얼마를 더해서 총 보험료를 받겠어. 이거는 보험회사의 정책이니까. 자, 그러니까 순보험료, 손실에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의 구성 부분이 순보험료라고 했어요. 손실을 처리하기 위한 보험료는 순보험료라고 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N명 중 R명 사고는 안 될 것이다. 그들한테 모두에게 받은 보험료로 난 놈들한테만 주는 보험금이 맞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받아서 내가 운영하면 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000명이 1억 원, 1억짜리 집 10,000명이 만채가 보험을 청약해 왔을 때 R, 이거 N은 만인데 R이 몇인 줄 알아야지. 그래야 준비가 할 지급될 보험금을 알 수가 있지. 수지상등의 원칙은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입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 총액과 같아야 한다는 건데 먼저 지급보험금 총액을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거지. 예측 없이 준비 못하는 거죠. 장래 얼마 돈 나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받자. 이거 아니에요. 장래 얼마 나갈 거라고 예측해가지고 돈 받았는데 틀려. 큰 골치 아파지는 거지 이게. 자, 우선 예측을 해야 되잖아. 알아맞혀야 된단 말이에요. 만채 중에 몇 채가 불이 날 건지 알아맞혀 보자고. 얘가 아이스크림 바닐라 시킬 건지 초코 시킬 건지 페퍼민트를 시킬 건지 우린 예측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측해내자고. 어떻게 예측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디그리 오브 리스크가 너무 커. 확률을 한번 계산해봐요. 한 채가 탈 확률이 있어요. 2채, 3채, 4채, 5채, 6채, 7채, 8채, 9채, 10채 만채가 다 탈 경우도 있고 거기다 한 가지 더. 한 채도 안 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1가지가 가능해. 그 11가지가 가능한데 얘를 어떻게 예측하냐고. 이렇게 너무 벌어져 있으니 차이가. 한데 그런 거로 치면 베스킨라빈스보다 뭐 못할 게 없는 거잖아. 베스킨라빈스도 우리 맞췄는데. 자, 베스킨라빈스 어떻게 맞췄어요? 식성을 알아서 맞췄잖아. 식성이라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네, 보험은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베리에이션은 통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통계가 중요하다. 통계적 측면을 아주 강조하는 견해가 베리에이션이라고. 어떤 통계가 있느냐? 화재에 대한 경험 통계가 10년 누적치가 있는데 1%의 화재가 났습니다. 대입하자고요. 그냥 10,000 곱하기 1% 100채네. 자, 골치 아픈 거를 좀 생략하기 위해서 분선, 파셜 로스는 빼겠습니다. 토탈 로스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타면 다 타는 겁니다. 1%가 다 탔습니다. 몇 채? 100채가 다 탔단 말이에요. 얼마를 준비하면 됩니까? 100억. 100억을 10,000명한테 거두려고 그러면 100억을 N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걔들한테 받게 되는 보험료 P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생겨. 그래, 100채가 탄다라고 예측을 했어. 100채가 탈 줄 알았는데 웬병을 이게 10채가 더 탔어. Z는 모두 전선이었다 그러니까 억이잖아. 100억을 준비했는데 110억이 나갔어요. 10억 미쳤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또는 이럴 수도 있겠지. 100채를 예측했는데 90채 탔어. 누가 바가지 쓴 거야? 가입자가 바가지 쓴 거 아니야. 100채 탑니다 통계가. 그러니까 100억을 당신들이 분담해야 됩니다. 90억을 나눴어도 되는데 100억을 우리들한테 나누게 했단 말이야 이게. 부당하지. 그럼 반대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또 밑주고 있어 부당하고. 이건 어떡할 거야? 이거 꼴이. 정말 100채를 예측해서 100채가 순진하게 딱 100채만 타주느냐? 현실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죠. 예측은 100채를 했지만 110채, 120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들은 오브젝티브 리스크라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리스크는 수학적 위험, 매스매틱스 리스크라고도 합니다. 수학적 위험이라고도 하고, 오브젝티브 리스크는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예측한 것과 실제와의 사이의 차이입니다. 예측치와 실적치와 사이의 차이. 자, 아까 우리 예측을 100채 했는데 110채 탔죠? 객관적 위험 얼마요? 10채가 객관적 위험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통계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지만 객관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객관적 위험이 존재하더란 말이에요. 자,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이 있죠. 주사위를 던져봐요. 주사위 5가 나올, 눈금 5가 나올 확률 몇입니까? 다 뭡니까 여러분? 6분의 1이잖아, 그치? 정말 그렇습니까? 6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냐? 6번 굴렸더니 5가 꼭 한 번 나온다는 얘기냐? 할 때 아니지, 그거는. 우리는 선험적 확률로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하지만 6번을 굴려봤더니 웬걸 5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 주사위 눈금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0이라. 그럼 바보 소리 듣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객관적 위험이 생겼어요? 왜? 6분의 1과 6분의 0 사이에 그 6분의 1이라는 객관적 위험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크게. 또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어야 되는데 웬걸 던졌더니 2만 5번 나왔어요. 현실은 6분의 5란 말이에요. 실적치는. 예측치는 6분의 1이었는데 6분의 4라고 하는 객관적 위험이 존재해요. 지금. 왜 이렇게 큰 객관적 위험이, 수학적 위험이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거냐? 대수의 법칙. 객관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은 라지 넘버, 수를 무진장 많이 늘리게 되면 우리가 예측한 거와 결과는 딱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객관적 위험은, 대수의 법칙은 수학적으로 표현해요. 객관적 위험은, 오브젝티브 리스크는 관찰의 수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객관적 위험은 관찰의 수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점점 역제곱 법칙에 의해서 줄어들어져가지고 종국 내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제로가 돼. 없어져 버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5라는 눈금이 6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6번 굴렸는데 주사위는
5가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6분의 2를 예측했는데 6분의 0이 나와가지고 결국 객관적 위험이 6분의 1이었는데 이번에는 600번 굴려보자. 그러면 5가 한 번도 안 나올까? 그 지경은 안 하겠지. 에이, 신경질 난다. 600만 번을 굴려보자. 600만 번을 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1이라는 눈금이 쭉 얼마 나왔냐면 599만 9,990번 나타났습니다. 즉 예측한 것보다 객관적 위험이 10개가 빠졌어요. 10개. 10번 덜 나왔어. 2는 얼마가 나왔냐면 굴려봤더니 640만 번 나왔어요. 600만 번 나와야 되는데 40만 번이 더 나왔다든지 뭐 이렇게는 안 나올 거야. 4만 번쯤 더 나왔다든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600만 번의 횟수가 분포가 이렇게 되겠지만 그 차이를, 꼬투머리 차이를 보면 저 뒤에 우수리기 때문에 0.0000 이렇게 수준으로 오차가 일어나게 되죠. 6번 굴렸을 때는 도아니몬 모식으로 6분의 1이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객관적 위험의 크기를 나타냈지만 600만 번 굴리게 되면 그래도 각 100만 번에 비슷하게 나타날 거고 유술이 조금 달라질 건데 뭐 100번 더 나왔다, 10번이 더 나왔다 그런 것은 몸통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것이어서 무시해도 가능한 정도로 객관적 위험은 줄어들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6천만 번을 굴린다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0.00000023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객관적 위험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건 가볍게 웃으면서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힌트. 다시 여기 정리를 하면 위험은 차이다라고 정의하는 입장은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차이가 있다. 한 가지만 가능하다면 차이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두 가지가 가능하면 우리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 가지가 가능하면 위험이 있는 거고 만 가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더 가능하면 위험도가 크다. 하여튼 두 가지 이상이 가능하면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도가 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통계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다. 우린 통계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서 통계를 적용하면 된다. 근데 세상은 통계대로 딱딱 반복되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 작년에는 통계가 이랬는데 그 통계를 올해 적용을 해보니까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어떤 사회적 상황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뭐 복합돼가지고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달라져 있는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오브젝티브 리스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는 게 뭐다? 대수의 법칙.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가 한 20개, 손해보험회사가 10개가 넘습니다. 똑같은 경험 통계를 사용해요. 각 회사의 고유한 거를 사용한다기보다 표준적인 통계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망해. 안 맞아가지고. 어떤 회사는 승승장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리젠트 화재라는 회사 아십니까? 리젠트 화재라는 회사 지구상에서 소멸했어요. 옛날에 해동화재에서 이름을 사명을 리젠트 화재로 바꿨는데 얘가 망했어요. 2002년도에 망해버렸는데 왜 망했느냐? 삼성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해보게.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좋아. 1000만 대 있다고 칩시다. 1000만 대. 1000만 대가 보험에 들었다고 칩시다. 삼성, 현대, LG, 메리츠 얘네들이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얘가 쉐어가 한 30%쯤 될 거고 현대가 15%, LG 15%, 한 10% 잡는다면 60% 정도 이상을 차지해. 나머지 군소회사들이 40%를 갖고 하고 있는데 리젠트 화재의 자동차 보험 부보 대수가 그때 2만 대인가 그랬습니다. 2%? 0.2%? 1000만 대에 30%가 넘게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삼성화재는 몇 대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1000만 대 중에 30%는 300만 대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주사위 300만 번을 굴리고 있는 삼성화재는 왜 5가 이렇게 나왔지 하고 그것조차도 고민하고 있을 때 2만 번 굴리고 있는 리젠트 화재 어떻겠습니까? 고달프지. 이건 지멋대로 나타나는 거야. 예측한 거하고 실제하고 맞지가 않는 거야. 즉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계약자 수를 갖추지 못한 회사는 뭐가 생기더라? 객관적 위험, 오브젝티브 리스크가 생겨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리스크. 자, 우리가 예측한 통계를 적용해서 예측한 거와 실제 발생하는 것과 맞게 하려면 뭡니까? 경영 전략이 마켓쉐어를 늘리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마켓쉐어를 늘리는 겁니다. 덤핑을 하든 뭐든 막 해서 그냥 늘려야 하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위험의 다수성.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풀링 오브 로스 얘기할 때 동질의 위험을 다수 결합해야 한다 그랬죠. 그 다수가 많아야 돼.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 부문에 신규로 진출하고자 할 때, 신규 진출할 때 참 방해가 많죠. S오일인가? 현대오일이 뒤늦게 만들어진 회사지. LG에서 가격 내릴 거고 막 그래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새로 신규 진입하려고 그럴 때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업체들이 막 할인 행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흔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흔들 때 버틸 수 있는 자금력만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들이 그래도 흔들려 가면서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금력에 못 버텨가지고 경쟁 회사들이 막 가격 인하를 하고 그럴 때 결국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생산 라인 다 접고 망할 수도 있고. 그게 옛날 이젠백 맥주가 있었어요. 크라운 오비 구도 시절에 이젠백 맥주가 생겼거든요. 자본금이 충실하지 못한 채로 신규에 진입을 하니까 크라운은 뭐 하나 더 행사하고 오비에서 가격 내리고 그러니까 정신없지. 광고비 나가고 막 어떻게 겨우 좀 알리려고 그러는데 한 3, 4개월인가 버티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젠백 맥주. 나는 이름이 멋있어서 몇 병 팔아줬는데 근데 그거 효과가 없었나 봐. 그 정도 갖고는 망했어. 신규 진입하는데 힘이 들어요. 왜냐면 선 진입한 기업들의 해방이 있으니까, 방해가 있으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업권을 방어하기 위한 방해가 있어요. 보험은 그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규 진입하는 정말 진입의 장벽이,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게 보험 산업입니다. 진입 장벽이 엄청 높다. 그 진입 장벽이 바로 뭐냐? 보험의 신규 진입 장벽이 바로 뭐냐? 대수의 법칙입니다. 오늘 보험회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한 건 계약했어요. 확률이 적용이 됩니까? 그 다음날 4건 계약했다고 막 좋아합니다. 5건 갖고 확률을 적용할 수가 있냐고. 주사위 지금 한 번 굴리고 6분의 1이고 뭐니 섣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팡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대형사고 하나 팡 나가지고 5건째 받았는데 전손사고가 났대. 그래가지고 돈 팡 내가지고 훅 가는 겁니다. 보험회사의 신규 진입 장벽 중에 가장 큰 장벽이 선도 기업들의 방해보다도 더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위험의 다수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해서 어떡합니까? 신규 진입하는 방법이. 외국 기업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악사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팝니까? 아니잖아. 교부를 인수합니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마켓쉐어를 가지고 일단 대수의 법칙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자기네들의 자본력을 투입하고 광고를 투입하고 해서 늘려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산업은 새로이 진입하려고 할 때 언제나 인수입니다. 인수 합병을 통해서 현대가 동방화재를 인수해가지고 현대해상이 된 겁니다. 삼성화재가 원래부터 삼성화재가 아니야. 삼성화재가 또 역시 안국화재인가를 인수해가지고 진입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의 동부화재, 옛날에 한국자보라고 하는 공사로 출발한 회사를 나중에 민영화할 때 우리 주세요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스스로 자동차 보험 내가 설립했다. 몇 대 인수도 못했는데 펑펑 터져가지고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보험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 뭐다? 다수성입니다. 다수성. 이 다수성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진입의 방법은 M&A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리스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 가지의 다시 정리.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이거 2번의 개념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계리사 하시는 분들 2번의 개념이 훨씬 중요합니다. 2번만 다시 설명드리면 위험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이 가능할 때, 장래 가능한 이벤트가 두 가지 이상이 가능할 때 우리는 위험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 가지만 가능하다 그런다면 차이가 없네요, 위험 없네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가능할 때 우리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가지수가 많으면
위험도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고, 위험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측이 어렵다라는 것인데, 그 어려운 예측을 우리는 해낼 수가 있더라. 뭐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통계를 적용해서 장래를 예측하는데, 통계가 안 맞는 경우는 뭐냐? 그건 객관적 위험이다. 예측과 실제와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거다. 그걸 막게 하는 게 뭐다? 위험의 다수성,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 대수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찰의 수에 제곱근에 반비례하더라. n이 무한대로 늘어나면 그냥 급속도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100채를 관찰했다 그러면 객관적 위험은 루트 100분의 1에 10이라는 객관적 위험이 가능하지만, 만채가 있다 그런다면 만채니까 100배로 위험이 10의 100배로 커지는 게 아니라 루트 만분의 1로 해서 10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요. 1000만분의 1, 1000분의 1로 줄어들어. 자꾸 줄어들어. 위험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객관적 위험은 줄어들어서 예측한 대로 탁탁 잘 떨어져.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가격만 잘 정하면 돼 이제.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품을 설계해서 만들어. 대신 많이 팔아야 돼. 조금 팔면 죽는다. 안 맞는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모 개념으로, 마더 개념으로 리스크를 보았고, 그 자식 개념의 위험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릴이라는 놈을 하나 봐야 되는데, 페릴은 역시 사전 찾아보면 위험입니다만, 영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cause of loss라고. cause of loss. 손실의 원인이 되는 놈이 페릴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옛날 학자들이 손인 이렇게 번역한 분도 있습니다. 손해의 원인이다. 그래서 손인. 유치해. 그냥 위험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페릴을 하든지. 위험. 가장 좋은 번역은 일반적으로 안 쓰는데 사고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로스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바로 사고지. 근데 위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위험.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페릴은 cause of loss니까 페릴의 결과는 로스네. 로스가 생긴 거는 뭔가 있었기 때문이야. 원인이 되는 놈이 있었어. 그게 페릴이야. 사고란 말이야. 화재가 났어요. 손해가 나죠. 집이 타가지고 자재를 또 새로 구입해서 곤쳐야 하잖아. 로스가 생기잖아. 자동차가 충돌했어요. 찌그러졌으니까 견적 좀 나오겠지. 칠도 다시 해야 되고. 충돌 사고 난 거예요. 페릴이 충돌이 페릴이지. 화재가 페릴이었고. 지진이 났어요. 그 집이 깨졌어. 지진이 페릴이지. 충돌, 접촉, 추락, 낙뢰, 화재, 침몰, 좌초, 뭐 우리 통상 얘기하는 것들, 사고들 다. 사고, 침몰 사고 났다, 충돌 사고 났다, 접촉 사고 났다, 화재 사고 났다, 뭐 이런 것들 다 페릴입니다. 페릴. 페릴은 간단하게 갈게요. 자, 그럼 이게 사고인데 보험회사는 이 페릴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다룰 거야? 우리가 물어주는 페릴이 있고, 내가 보험회사가 내가 그 물어줄게 하는 페릴이 있고, 안 물어줄게 하는 페릴이 있습니다. 물어주기로 하는 페릴, 그게 보험사고입니다. 담보위험. 안 물어줄게라고 한 페릴이 면책위험이거나 비담보 위험입니다. 나는 간단하게 페릴을 분류하면 페릴스 페릴스 카바드. 내가 카바할게. 보험계약법에서 말하는 바로 보험사고입니다. 보험사고는 뭐냐면, 책에서 아직 책이 안 들어가서 뭐한데, 먼저 그냥 간단하게 감만 넣어줄게요. 보험사고란 뭐냐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사건입니다. 보험은 가입을 했어요. 보험은 가입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1년을 보험을 가입했어요. 사고가 나면 돈 주고 안 나면 안 줘요. 보험 가입했는데 사고 없이 끝나는 사람이 있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네. 아무것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요? 투 카바를. 잠재적 급부를. 언제든지 사고 나면 내가 보호해준다는 분명한 안심이라는 투 카바의 급부를 받은 겁니다.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안보험 광고하는데 어떤 이런 그거 없었더라는데, 그 광고. 이런 놈이 있었어요. 부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암보험 뭐 그 비싼데 만약에 내가 암에 안 걸리면 손해잖아. 이런 미친놈이 있나. 암 걸리고 싶어 미치고 있는 거야 이놈이. 그것이 이익인 걸 모르는 거야. 네가 암 걸렸을 때 그때는 물어주겠다라는 약속, 카바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안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고 발생 전에는 뭐를 받는 거예요? 잠재적 급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투카바라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널 보호하고 있다. 근데 정말 얘가 암 걸려서 투페이를 이때 구체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 이거는 추상적, 잠재적 급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고 전에는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게 뭐였어? 보험사고, 페릴이라고. 이 페릴이 발생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책임을 구체화시켜줘. 투카바에서 바로 뭐로 바꿔? 투페이로. 그게 담보하는 위험이에요. 우리 이거를 보험사고 또는 보험학에서는 담보위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험사고예요. 담보위험. 담보위험을 정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싸잡아서 정하는 방식. 우리 회사는 운송 중 운송물에 생긴 사고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싸잡는 방식이지. 운송 중이면 하면 그 운송물이 지금 택배 회사 같이 운송하는 중에 지금 가다가 엎어지건 차에 불이 나건 벼락을 맞아서 망가지건 상관없어. 그 페릴이 뭐든 상관없어. 좌우지간 운송 중이었는데 그게 망가지면 물어줍니다. 다 물어주기로 하는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올 리스크 펄리시, 옛날 용어야. 올 리스크. 근데 리스크가 아니지, 페릴이어야지. 오늘날은 오픈 페릴스 펄리시. 열었다. 개방형 사고 당. 그냥 포괄 책임주의라고 하는데 나중에 볼 거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하여튼 감만 익히시면 돼. 또 하나는 뭐냐면 네임드 페릴스 펄리시. 네임. 일일이 이름을 지정하는 거야. 우리 회사는 화재 또는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 외에는 안 물어줘. 이것만 물어준대. 지시한 것만. 그러니까 열거 책임주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영국 버킹엄 궁전 앞에 기마병에 말이 메어 있었는데 이 옆에는 말 옆에, 백마 옆에 롤스로이스 승용차가 딱 한 대 주차되어 있었어요. 롤스로이스 승용차가 얼마인지 모르죠. 무지하게 비싸. 근데 그 차를 쳐다보던 그 기마병의 말이 건방지게 이 롤스로이스를 먹었어요. 핥았어. 계속 군데군데 핥았어. 이 타액 속에 있는 아밀라제, 락타제가 막 대량 투입돼가지고 어떻게 됐어? 변색이 됐지. 아, 그래도 롤스로이스 흰색 승용차인데, 폼나는 차인데, 그게 누리끼리, 여기는 또 하얗고, 누리끼리, 이런 차가 됐습니다.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해서 얘 차를 말이 핥아가지고, 아, 이상하게 됐다. 물어주세요. 그랬을 때, 보험회사의 계약이, 보험사고를 정하는 방식이 만약에 네임드 페릴스 팔리시였다면, 열거 책임주의 방식이라 그러면, 이제 거기 써 있어야지. 고객님, 우리가 물어드리는 것은 자동차가 충돌, 접촉, 추락, 근데 말이 핥아서 생긴 손해 없네요. 안 물어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 페릴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다면 보상 못 받는 거지. 보험금 못 받는 거예요. 포괄 책임주의라 그러면 일체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 회사는 비보험 자동차가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어떤 사고이든 관리 중 사고이기만 하면 보상하여 드립니다라는 방식이라 그러면 콜, 오케이지. 이렇게 알 수 있죠. 포괄 책임주의 방식은 골치가 안 아파. 그냥 들면 다 물어주는 거니까. 반면에 네임드 페릴스 팔리시는 골치 아파. 요것만 물어주는 거니까. 따라서 그 골치 아픔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는 보험이요. 골치 아픔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가, 기업들이 드는 보험 방식. 포괄 책임주의 방식은 우리 가게, 남부시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사람들. 그래서 기업보험과 가게보험으로 나눌 때 기업보험은 열거 책임주의 방식을 선호해요. 포괄 책임주의는 골치 아픈 거 싫어하는 가게보험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드는 보험에서 선호해요. 그러나 또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비쌀까요? 포괄 책임주의가 더 비싸겠지. 이것도 물어주고 저것도 물어주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물어준다라는 얘기는 아까 수지상대의 원칙 얘기를 했으니까. 자, N명 중에 R이 충돌로 사고가 100명 납니다. 화재로 10명 납니다. 낙뢰로 5개 납니다. 접촉으로 20개 납니다. 말이 핥아서 5대쯤 납니다. 를 물어주기로 했다 그랬을 때는
모두 다 전손이라고 가정하면 얼마의 준비금을 N명이 해야 되냐면 100억, 110, 135억, 140억을 준비해야 돼. 말 빼, 낙뢰 빼, 충돌 빼, 그럼 얼마만 준비하면 돼? 30억만 N명이 준비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사고, 페릴이 적으면 적을수록 보험료는 싸고, 페릴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니까 포괄 책임주의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가계보험은 좀 비싸더라도 내가 무식하니까 그냥 다 해주세요.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니까 나한테는 이건 쓸데없어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업은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위험관리 부서가 있어가지고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 회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돈 나가는 거예요. 할 수가 있죠, 판단을. 그래서 기업보험은 보험료를 전략하기 위해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거 책임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가계보험의 경우에는 포괄 책임주의 방식으로 다소 비싸더라도 그쪽으로 설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봐야 할 게 뭐냐면 perils uncovered. uncovered는 뭐예요? 커버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회사는 화재,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랬을 때 홍수는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안 빠져있죠 지금. 이런 게 비담보 위험이야.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거 물어주나요? 안 물어주나요? 안 물어줍니다. 당연히 돈 안 냈으니까. 보험은 유상계약이야. 공짜가 아니라고, 무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열거되지 않은 손해니까 안 물어주겠지. perils excluded. 배제된 위험. 이걸 면책위험이라고 합니다. 면책위험. 자, 면책위험은 특히 그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하는, 안 물어주기로 하는 위험이 면책위험입니다. 비담보 위험과는 성격이 달라요. 비담보 위험은 아까 언커버드 위험은 예측하지 못해서 커버에 늘 잡아놓지 못했다라는 것이 비담보 위험이죠. 면책위험은 예측하는 거지만 이거 빼기로 하는 겁니다. 전쟁 안 물어줍니다. 전쟁, 지진 는 우리 회사가 보상하지 않겠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사고 보상하지 않겠습니다. 방어 안 물어주겠습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왜? 그런 것까지 물어주게 되면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것이고 특히나 면책사유와 관련해가지고는 어차피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면책위험이라고 하는 것 또는 면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왜 두는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에서 순 도둑놈들이야. 받을 때는 돈 받아갈 땐 다 되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사고 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그건 설명이 잘못되었던 것이고 보험 본질적 이유에서 면책사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책사유는 뭐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위험이 갖춰야 할 필수적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위험이 보험으로 상품 가능한 거 아닙니다. 이건 계리사 시험 문제 이론 및 실무에서 나왔던 건데 상품 가능한 표준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얘기 뭐냐면 모든 위험이 상품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러요러한 성격을 갖춘 것만이 보험으로 상품화가 할 수 있는 그 표준적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적 요건이 그게 뭐냐? 우연해야 돼. 그 위험은 우연해야 되고 대이변적이면 안 돼. 대이변적이지 않을 것. 동질 다수성을 가져야 돼. 그리고 손실의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돼. 손실은 측정할 수 있어야 돼. 측정 가능성. 이 네 가지의 필수적 요건을 갖춘 것만이 보험 상품화가 가능합니다. 자, 우연성이 없는 거, 방화. 이거 물어준다 그런다면 예측을 못해요. 얼마의 돈이 나가게 될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서 보험금을 달라라.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대이변적 위험이지 않을 것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과 같은 거. 전쟁을 담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전쟁은 지금 일어난 지 벌써 우리 1950년의 이후로 지금 70년이 지났죠. 70년 동안 평온했는데 전쟁 나면 사람 무지 많이 죽죠. 그 통계까지 섞어가지고 생명보험료를 한번 산정해봐. 짜증나잖아. 보험료 무지하게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래. 1950년도 사망통계, 전쟁 시에 51년, 53년 통계 그리고 여태까지 평상시의 통계를 다 섞어가지고 전쟁도 물어주기로 하고 보험료를
계산을 하면 우리 보험료는 이만큼 올라가니까 우리도 짜증나는데 보험회사도 짜증날 수 있어. 요만큼 조금 더 섞여있지. 70년하고 3년이 섞여버려가지고 요만큼 보험회사는 조금 더 받았을 뿐이고 우리는 조금 더 냈지만 짜증날 뿐인데, 그것이 받자마자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막 지랄 발광을 떠가지고 한 5천 명이 그냥 뭐 5만 명이 죽어버렸다. 보험회사 어디 들어서? 삼성생명이래. 경영이 휘청휘청거릴 수가 있죠. 대이변적 위험들은. 그것이 빈도는 낮아요. 프리퀀시는 굉장히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시비어리티가, 심각성이 너무 커서 보험자의 경영을 위협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도 원하질 않아. 우리도 원합니까? 안 합니까?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왜 내가 보험료를 더 내? 그냥 평상시 위험으로 보험료 주세요. 나 저거 안 받을래. 서로 원하지 않아서. 그런데 해상보험에서는 이 와크로즈를 붙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소말리아 지나올라고 그러면 저놈은 그 적대국가, 소말리아가 적대국가인지 하여튼 전쟁, 기타,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납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쟁보험료를 더 내면 됩니다. 근데 그때 석해균 선장의 그 소말리아 그 납포됐던 배는 전쟁보험 들어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대부분 또 안 들어. 영세하니까. 그런데 그 영세하지 않은 업체들은 전쟁, 납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보험을 듭니다. 또는 이라크와 뭐 미국이 한번 뜰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함 배치하고 서로 막 따다다다다 지지고 볶고 그런다고 그래 막. 전쟁보험 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특약으로 듭니다. 요거 더 낼 테니까 요 기간 동안은 전쟁을 담보해 주십시오라고 넣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외시켜 놓습니다. 표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표준이어서. 동질 다수성은 이질적인 위험들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질이어야 한다는 거 어차피 설명을 하는데 다수성은 이미 알았으니까. 다수성이 중독되지 않으면 상품화를 할 수가 없어.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질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자동차 사고, 화재 사고를 구분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손실의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을 측정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손실이 측정 불가능한 것들은 상품화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손실 측정 불가능한 거. 위자료. 자동차 사고 난 피해자의 위자료. 그 유족들이 얼마나 슬픈가에 따라서 위자료란 이런 거예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위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배상금인데 정신적 손해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야지. 소음 측정기를 들이대고서 울어보세요. 얼마나 슬프신지. 더더더더더더 뭐 이럴 거야. 그럼 또 곡쟁이들이 있어. 선수들이 왜 있지? 요만큼 슬퍼도 이렇게 우는 사람은 그럼 보험금 많이 챙기게. 그래서는 안 되겠지. 측정이 불가능하거든. 울음소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슬픔이 극에 달하면 울음조차도 안 나오고 헛웃음 나오는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그 정도 나이는 아직 아니지. 내 나이는 그걸 경험을 한다고. 슬픔이 극도에 달하면 울음이 아니라 멍해지거나 그것도 더 오버해버리게 되면 웃어. 이게 나가. 정신이 나가. 한 5일쯤 나갔던 적이 있어. 그냥 웃어. 누구랑 만나도 그냥 웃어.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측정할 거야? 못해. 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미리 정해놓는 거야. 네가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5천만 원. 그러면 되지. 그러면 측정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급 기준화는 합니다. 손실의 측정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아예 정액으로 얼마 준다라고 못을 박아놓는 방식을 취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것을 사고 나는 때마다 이렇게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자, 이 네 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놈을 다 막아내는 장벽이 면책의 장벽이에요. 우리 책에서 공부하게 될 면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담장이에요. 이 순수한 세계에 비순수 위험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반사시키는 면책의 담장. 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고객님, 그거는 방화사고기 때문에 방화에 대해서 돈을 물어주면 정신적으로 사회가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런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험 본질적으로 물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질적인 위험에서 안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잘 못하니까 보험회사는 받아가기만 하지 안 줄 때는 절대 안 주는 놈들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보험 본질적으로
물어줘서는 안 되는 위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책 사유는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스탠다드라 그랬잖아요. 이 면책 위험들을 경계 지어놓는 이 면책의 벽은 스탠다다이제이션 오브 리스크, 위험을 표준화하기 위한 도구예요. 당연히 그래서 면책 사유가 있는 겁니다. 면책 위험. 그러니까 보험 본질적 이유에서 보험자가 그러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고의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도 5분만 쉬었다 합시다.